자료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주로 설명할 거는 책처럼 되어 있는 앞부분을 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저 뒤에 모예림 선생님께서 이제 4쪽, 5쪽을 설명을 해 주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입시 실장님께서 논술 말고 입시 전반에 대한 걸 설명을 좀 해 주실 건데, 그러면서 아마 설명하시면서 논술이 어떤 식으로 채점이 되는가를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지난번에 연말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었는데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요 스케줄 이후에 어디 가시는 분이신가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질문으로 뽕을 빼고 가세요. 그래서 일단은 큰 종이를 먼저 이게 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A3 용지로 이렇게 큰 종이로 하나 된 거는 뭐냐면 논술 관련해서 일단 요게 12월 4일자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2026학년도 관련해서 논술 전형 관련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것 위주로 논술 관련해서 모두 정리해 놓은 게 요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학별로 이게 지금 날짜가 나오면 학생들한테는 날짜별로 정리를 해서 주는데, 요거는 입시 날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가나다 순서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진한색 라인 뒤에 있는 학교들은 약수령 논술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요 큰 좀. 그래서 세부적인 걸 보면 여기에 뭐 인원이 얼마였고, 그다음에 뭐 최저가 얼마고 등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이게 중간에 보면 내신 반영 비율 보이시죠? 내신 반영 비율이 보이시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논술을 60을 보고 그다음에 내신을 40으로 보면 40이나 봐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내신 실질 내신 반영 점수를 보면 9칸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 점수가 편차가 벌어지는 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8등급까지 점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이건 무의미하다는 거고, 9등급에서 갑자기 점수가 확 벌어지면 9등급 학생은 지원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내신 관련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논술 관련해서는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도 될까요? 자제분들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논술 관련해서는 내신이 2등급 친구들 별로 없어요. 대부분 몇 등급부터 출발하냐면, 오, 좀 공부했네 그러면 한 3등급이고,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 제일 낮은 등급은 8등급. 8등급은 보통 일반고 학생들은 아니고요. 8등급은 대부분 특목고 학생들이 좀 있고, 보통 제일 많은 등급이 4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4등급, 5등급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내신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논술은 4, 5등급이면 논술로 대학을 가는 거에 내신이 발목을 잡는 학교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이 뭐 그런데 7등급이다. 그럼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7등급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학교를 조금 고를 때 좀 신중하게 좀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해보고 고르셔야 하고, 그러면 또 학교를 고를 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수업 진행하면서 보통 학생들하고 1차 상담을 할 때가 언제냐면 6월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1차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2차 상담을 해서 그다음에 학교 원서 쓰는 걸 좀 결정을 해 주거든요. 어지간하면 좀 말을 좀 들었으면 좋는데 학생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알고 계시죠? 예,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항상 입시 결과를 보면 이게 원서를 쓸 때 상담 내용을 좀 잘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정시보다는 그래도 좀 잘 가는 편이고, 너무 터무니없이 고집을 부리는 친구들은 결국은 수능 최저가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은 논술 전형이 논술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수능을 무시하고는 논술 전형으로도 대학 가긴 좀 어려우니까 논술 전형을 좀 고민을 할 때는 내신보다는
수능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으로 된 거, 요 큰 종이는 이따 저희 입시 실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책으로 된 걸 좀 보시면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은 부모님들께서 니네 수업 어떻게 하니?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 그 다음에 학생들 실제 답안도 샘플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안이 잘 된 거고, 어떤 답안이 잘못된 거를 사례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이제 6쪽부터는 입시 관련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이제 올해 대학을 간 학생들의 합격자 수기를 원문 그대로 얹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얘네 나중에 뒤쪽에 제가 몇 쪽인지 몇 쪽인가요? 뒤에 합격자 수기 17쪽? 7쪽부터 보면 합격자 수기가 있는데, 제가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길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 쓰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 말을 다 원 없이 풀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수기를 읽어보시면 맞춤법 틀린 거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맞춤법도 틀리고 어휘도 틀린 아이들도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끼리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가 글을 못 써요. 못 쓰니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아이가 책을 안 읽었어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뒤에 합격자 수기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맨 앞으로 오셔서 제가 여기 보면 제가 어느 학원에 수업을 가고 그 다음에 논술 강의 20년이라고 달아놓긴 했는데 제가 20년 뒤부터는 숫자를 안 올렸어요. 애들이 막 계산하더라고요. 너 그럼 몇 살이에요? 막 계산하길래 20에서 그냥 모든 걸 멈춰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제가 요거 월요일 거를 올린다는 게 깜빡했는데 저희 수업은 두 개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일요일 날 밤에 6시부터 10시까지. 근데 요 수업 안에 수업도 있고 첨삭도 있고 글쓰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별도로 글을 써오는 숙제는 없고 요 수업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월요일 날도 같은 시간대로 해서 논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2개 정도가 되고 월요일, 일요일 2개가 있고 나중에 이제 약수령 논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아마 10월 아마 그게 아마 여름방학 끝나고 개강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13주, 14주짜리 수업인데 약수령 논술은 금요일 날 같은 시간대에 국어랑 수학을 묶어서 할 예정인데 그거는 나중에 또 학원에 문의하시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약수령 논술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가끔 이게 설명회를 하다 보면 대체에서도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약수령 논술과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논술은 완전 다르거든요. 약수령 논술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 국어를 하다가 시험 직전에 반짝 준비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할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할 거랑은 결도 조금 달라요. 자, 그럼 한 장만 더 넘겨서 1쪽을 한번 찾아보시면 예전엔 제가 여기다 이것저것 막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안 보시더라고요.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읽어봤냐? 라고 물어보면,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달아놨는데, 일단, 위에, 이게 1쪽에 보면 왼쪽, 오른쪽 제가 구간을 좀 나눠 놓을 건데 1쪽에 왼쪽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 이게 단계별로 나눠 놓은 건데 목동 미탐학원은 파이널까지 진행하는 학원이고 작년에 가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강하는 학생들이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들이 많으면 예정에 어떤 학교도 원장님께서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인하대 반을 열었었는데 그게 한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8명, 9명 정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인하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는 학교여가지고 애들이 거의 목숨 걸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석도 없고 애들이 열심히 하더니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1쪽에 있는 이 도표는 그러니까 몇 월부터 수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이 가는가 단계별로 볼 건데 일단 저희가
개강을 하면 일단 1단계를 배우겠죠. 그래서 1단계는 주로 뭐냐면 기본기 학습인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논제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학생들한테 내년에는 논제라는 말을 안 쓸게 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작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논제가 뭐냐면, 논제는 다른 말로 뭐냐면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문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분석하는 방법 위주로 배우는 게 기본기 학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혹시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문해력이 요즘 학생들이 문해력이 많이 들었지? 그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뭐 글을 뭐 안 읽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대충 봐요. 무조건 문제를 대충 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전 이름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답안을 쓰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거에 올해는 조금 더 좀 힘을 많이 실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학생들의 경우를 봤을 때는. 그래서 문제가 조금만 길어지면 요즘은 문제 안에 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힌트냐면 어떤 내용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지, 또 어떤 형식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지 힌트들이 되게 많은데, 힌트가 많다는 얘기는 문제가 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긴 거를 끊어 읽지 못해서 후루룩 하고 넘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주로 그런 거 위주로 쓰면서 문장을 제대로 쓰기. 특히 이 문장 중에 도입 문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도입 문장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작하는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논술은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해진 답으로 시작하는 친구와 답이 아닌 걸로 시작하는 친구는 출발부터 갈리거든요. 그래서 문장 쓰기 연습을 좀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문단 쓰기 연습을 할 건데, 이때는 문단이 긴 문단보다 짧은 문단 위주로 많이 쓸 건데,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름이 양모 씨 아들 모 성호군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한 문장으로 586자를 썼어요. 네.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요런 친구들은 본인이 써놓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번엔 삘이 왔대. 잘 쓴 것 같다며. 그래서 불러서 무슨 얘기인지 보면 본인이 읽으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 쓰기 연습이 안 되면 그렇게 본인이 쓰고 자뻑이죠. 그분이 오셨네 이러는데 그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장 쓰기 연습을 많이 할 거고, 문단 쓰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1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논술에서 이렇게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유형이 몇 개 갈리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약과 비교와 그다음에 비판, 그다음에 해결 방안 쓰는 거, 이런 유형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유형별로 분리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답안을 써야 되는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게 2단계라면, 2단계는 분량이 좀 많아져요. 1단계는 제일 길어봐야 한 5, 600자. 근데 2단계로 넘어가면 1200자, 뭐 1600자까지 넘어가는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1단계에 짧은 글을 주면 부모님들께서 아니 저쪽 학원은 2000자를 쓰는데 너는 왜? 하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2000자를 다 쓰지 않아요. 다 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건 그냥 글자 놀이지,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쓰는 글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하나 물어봐도 돼? 논술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직관적으로 대답해봐. 괜찮아. 아무도 몰라. 보통 애들이 논술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상태에서 긴 글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로가 꼬여요. 그 다음에 자기가 쓰기 썼는데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애들이 학원에서 답안을 다 못 쓰고 가면 그 특유의 그게 있거든요. 써와? 그러면 애들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써야지. 그러고 있다가 맞다. 맞다. 또 금이 난리치겠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분량을 짧게 주는 건 학원 안에서 제출을 하고 가는 걸 목표로 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분량은 저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공간에서 제가 더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들 그 수준이나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3단계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2026학년도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면, 주요 대학 모의 논술을 쓰기를 해요. 근데 보통 이쯤 되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학교별로 수업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도 그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학교별로 수업을 하면, 수업을 예를 들어서 애들이 보통 논술로 지원을 할 때 많이 지원하는 친구들은 4개. 그리고 육론수를 쓰는 친구들은 안타까운 거고요. 안타깝다 그러거든요, 저는. 근데 보통 많이 쓰면 4개, 그냥 보통 2~3개 쓰거든요. 그럼 대학별로 수업을 들으려면 그거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애들한테 니네가 따로따로 들으려면 그거 집안 뿌리 갉아먹는 거고, 2026학년도 모의 논술을 보되 한 학교의 문제로 여러 학교의 유형으로 분리해서 문제 하나로 같이 처리를 하게끔, 수업을 하게끔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거는 수기를 보시면 실제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논술 관련해서는 지문이 되게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 나왔던 게 여기에도 나오고, 작년에 나왔던 게 여기도 나오고 막 이래서 이미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올해 학생들한테 제가 학생들한테 좀 신신당부할 게 뭐냐면, 국어 배울 때 문학을 좀 열심히 해놔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문학제 시문이 나오면 잘 읽어요. 근데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치? 그래서 지문을 본인 표현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 표현력의 한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국어에서 배운 내용하고 거의 대부분 주제가 일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국어에서 배운 내용을 표현을 가져다가 막 쓰면 그게 간지나는 답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배울 때 문학을 좀 열심히 좀 봐라 라는 얘기를 올해 좀 많이 할 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파이널인데 요거는 수능 직후. 수능 직후에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요거는 학교별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요때는 아이들한테 밥 먹고 자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논술로 아주 그냥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별로 풀세트로 15번 이상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기계적으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 파이널은 수능 전에 대학들은 시험이 예를 들어서 보통 주말이거든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 주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아니면 추석 연휴 요럴 때 진행을 하고, 수능 직후는 매일매일 수업을 5일 동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1쪽의 오른쪽 부분에 보면 다른 건 뭐 공간이 너무 회개해서 넣은 거고요. 밑에서 2번째 체크 부분을 보면 교재 관련한 얘기를 제가 달아놨는데, 교재는 크게 2가지 교재로 진행을 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 주교재인데 요게 2권 정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전체 개강하고 종강할 때까지 딱 2권 갖고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수가 좀 많겠죠? 요거는 가끔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2019학년도 문제를 풀어봤어요. 뭐 2021학년도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근데 대학교 입시 논술도 매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달라지냐면 제시문의 난이도가 정말 많이 낮아져요. 아이들은 굳이 학생이 너밖에 없어서 네가 만만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귀 좀 잠깐만 막아볼래? 학생들이 전체적인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학교도 판단하다 보니까 제시문의 난이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전 문제를 학생들이 아예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 교재는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공식에 맞춰서 아이들이 적용하는 예시까지 달아놔서 애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아 그게 뭐더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없을 만큼 교재에 제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교재가 그렇게 있고, 부교재는 주간 논술 학습이라고 있는데 매주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하루에 한 문제씩 풀게끔 5문제를 묶어서 주는데, 솔직히 작년 학생들은 요걸 열심히 안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랬었는데 재작년 학생은 요걸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면 또 수능에 방해될까 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단계에 해당하는 교재는 한 문제 푸는데 1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전체 일주일 거를 푸는데 채 10분이 안 걸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문제는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문제별로 10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한테 뭐 부담되는 시간은 아니고 학생들이 기억 유지용으로 제가 주간 학습을 저기 뒤에는 모예림 선생님이 만드셔서 요건 학생들한테 배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주요 논술 관련한 전형을 A3 용지 보이셨죠? 아까 그런 것들 말고도 나중에 종강할 때는 1년 동안 배웠던 거를 앞뒤로 복사를 해서 써머리처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애들이 시험 볼 때 들고 가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한테 수시 지원 관련해서 2번 정도 상담을 해준다는 건 보통 부모님들께서 상담을 해준다 그러면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야 이런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맨 마지막을 보면 표 하나가 보일 거예요. 1쪽에 오른쪽에 맨 밑에 거 보면 표가 하나 보일 건데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면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보세요. 저도 잘 안 보이면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별로 내신이랑 이런 걸 집어넣으면 어느 대학교의 성적이 어떻게 나왔고 이게 쫙 나와요. 그래서 이게 A4 용지로 학생들한테 2번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본인은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끔 어느 대학 이러면서 가끔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 이거 두 번 주고요. 만약에 상담을 3번 하면 3장 줘요. 그래서 내놔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학생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 친구한테 이 대학을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이걸 너무 막 저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예전 같으면 좁혔거든요. 정말로 뺐다는 건 아니고 미쳤어? 뭐 이러고 말았는데 요즘은 그러면 학생들이 상처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잘 봐? 그러면서 제가 메모지에 적거든요. 금의 의견 없음, 학생의 의견 이런 메모까지 다 적어놔요. 그래서 상담 관련해서는 아이들과 나눈 모든 내용들이 다 메모를 하고 이렇게 종이로 나가고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달라고 하면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죽어도 못 줘. 이럴 때는 연락하세요. 제가 쏴드릴게요. 항상 보관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건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정착을 한 것 같은데 왼쪽에 보면 이제 결석을 하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인강을 할 때는 인강으로 보충 메가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왜 그걸 돈으로 안 팔고 자꾸 풀어주자고 막 뭐라 했었는데 인강을 안 하고 났을 때 제일 걱정이 이거였었는데 지금은 메가 인강의 화질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의 늙음이 자꾸 보여가지고 화질 좀 떨어뜨리면 안 되냐 이러는데 화질도 되게 좋고 그다음에 보충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을 보시는데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부모님들이 제일 또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네 첨삭 어떻게 하니? 요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첨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들은 대부분 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이 있고 1대1로 하는 대면 첨삭 제일 첫 번째 거거든요. 대면 첨삭에 대해서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대면 첨삭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대면 첨삭을 안 해줬어? 네가? 이런 부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처음 논술을 배우는 학생들은 무조건 대면 첨삭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럼 저 대면 첨삭은 학생 답안 하나를 그 친구랑 저만 보고 서로 마주 보면서 제가 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면 첨삭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제작성을 해갖고 오게 하거든요. 그럼 제작성한 답안에 대해서는 지면 첨삭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논술을 배울 때는 무조건 대면 첨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애들이 늘어나면 또 우리 애들이 첨삭 시간이 줄어들지 않니?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늘어나면 첨삭진이 늘어나는 거지 학생들의 시간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어느 학원은 제가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첨삭진이 매주 바뀌는 거. 그러면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똑같은 얘기도 잘 미안해. 똑같은 얘기도
표현만 다르게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른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같은 분이 종강할 때까지 꾸준히 같이 가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2단계에서 멈추면 학생들의 실력은 그렇게 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때는 주로 제가 떠들어요. 제가. 주제 뭐 질문 있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막 질문하고 괴롭히고 애들 막 극혐하고 막 이러거든요. 주로 제가 떠드는 거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를 보면 공개 첨삭을 진행을 하거든요. 공개 첨삭은 아이들이 처음에 제일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막 닭살 돋을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 답안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여기 학생이라면 각각의 답안을 다 복사를 해서 풀세트로 한 분씩 나눠주는 거예요. 쫙. 라고 야 이거는 어떻고 공개 첨삭이라고 쓰고 공개 처형이라고 제가 맨날 읽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다 같이 보는데 이게 학생들이 본인 이름이 나오니까 되게 창피해 하는데 익명성을 보장해 줍니다. 저거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양모 씨 아들 뭐 성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 학생 1, 학생 2 이렇게 나눠 주긴 하는데 그 이 아이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빨리 들어요. 왜냐면 똑같은 답안을 학생들이 내 거 외에 다른 아이들 걸 볼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애들이 자주 나오는 오류가 뭔지 알겠다. 그래서 내 문장보다 저 친구의 문장이 왜 좋은지 알겠다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하는 게 공개 첨삭. 이거는 저는 좀 목이 아프죠.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학생들의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게 이거고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이름도 안 지우고 그냥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개 첨삭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재수생들은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고3은 끝까지 그냥 네가 하면 하고 우린 말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첨삭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게 뭐냐면 자가첨삭인데 자가첨삭은 뭐냐면 제가 아까 교재를 아주 뼈를 갈아 넣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답안을 쓰고 교재 해설지를 보고 본인 답안을 본인이 첨삭을 해서 저한테 설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면 첨삭을 할 때는 주로 제가 떠드는 거라면 자가 첨삭을 할 때는 주로 학생들이 떠들어요. 학생들이 저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합격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아이들은 요 아이와 플러스 여기에 제작성까지 같이 하는 친구들이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자가첨삭이 처음에는 못해요.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여름 지나고 땀 찔찔 나는 그 계절이 오면 애들이 슬슬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이게 또 승부욕에 불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매주 적당히 하라고 제가 막 진정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첨삭은 이렇게 4단계로 진행할 계획이고 요거는 아마 1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대면 첨삭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3쪽으로 가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내신은 제가 그중에 몇 개 학교만 뽑아서 여기 도표를 3개를 넣어놨는데 내신의 반영 비율 학생부의 반영 비율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반영 비율이 중요한데 가끔 중앙대 그다음에 서강대 동국대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은 비교과가 들어가요. 비교과가 들어가서 지각이나 결석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학교를 조금 지원을 좀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가끔 친구들이 제 병결이 있는데 병결은 체크하지 않아요? 무단결석, 뭐 지각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있는 것들은 나중에 본인의 상담할 때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거 체크해서 얹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교과만 보는 거니까 중앙대 것도 한번 보시면 1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7등급까지는 여기 보시면 돼요. 3쪽에 왼쪽에 보면 표 3개 있으시죠? 그거 보시면 되거든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0.8점 있는데 이건 뭐 의미가 없는 점수고 8등급으로 내려가면 이제 점수가 조금 깎이죠. 근데 제가 보낸 친구들은 8등급까지는 보냈어요. 즉, 요 정도 점수는 논술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고 9등급은 이건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9등급인데 저는 지원하겠어요. 이러면 지원하는데 의의를 둬야 되지 결과를 찾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점수 차이가 없는데 6등급은 약간 벌어져요. 근데 요 정도는 논술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보내봤고. 자, 근데 7등급 가니까 점수가 확 벌어지죠. 이때는 지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실질 반영 그 등급 간 점수 차를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논술 그 오른쪽 걸 보시면 논술이 이렇게 출제됩니다를 보시면 보통 논술이 문제와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문의 종류가 조금 여러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국어 지문. 일반적인 국어 지문. 여기에 또 뭐가 들어오냐면 도표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영어도 들어오고, 여기에 수리 논술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수리 논술은 모든 대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수리 논술 들어가 있는 학교도 여기 정리를 따로 해놨거든요. 수리 논술이 들어가 있는 학교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모든 학과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경 계열, 예를 들어 경영학과라든가 회계학과라든가 이런 데만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중앙대가 수리 논술이 있네. 국문학과 수리 논술 없어요. 예, 그 경영 경제 계열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수리 논술은 요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잘함의 기준이 혹시 잘함의 기준이 몇 등급이세요? 수학 잘함의 등급? 몇 등급? 그냥 막 던져보세요. 1등급이요? 그럼 개 잘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등급은 2등급 정도. 네, 그럼 2등급이 확통 2등급 정도 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게 수리 논술이고, 실제로 수리 논술이 들어가 있는 학교 중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나마도 요즘 좀 쉬워진 게 어디냐면 난이도 있는 학교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3쪽에 오른쪽에 맨 밑에 보면 수리 논술이 들어가 있는 학교가 나와 있는데 건국대,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사회,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상경, 요 정도가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1등급인 학생들이 보면 웃을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런데 2등급은 할만한데, 그런데 3등급은 이러고 4등급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 논술이 있을 때는 수학 등급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걸 좀 추천하는 바고요. 그럼 또 부모님들이 거슬리는 게 영어가 거슬리시죠. 영어가 거슬리시죠? 그럴까봐 뭘 얹어놨냐면 하얀색 네모 보이시죠? 2025학년도에 한국외대의 모의논술에 들어가 있었던 영어 지문을 얹어놨는데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이 영어 지문 독해 못한 친구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지문은 한국외대는 그냥 영어네. 이 정도? 근데 애들이 여태까지 한국 외대는 독해를 못한 친구는 아예 못 봤고, 뭔지는 알겠지만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 요게 있는 친구들은 좀 봤거든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데가 이대랑 연대인데 이것도 지문이 어려워서 난이도가 있다기보다는 길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영어 제시문 있고, 그 다음에 또 도표가 있는데 도표는 요즘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도표가 나오면 또 우리 문과 학생들은 또 후덜덜 하거든요. 도표요? 이러면서 막 되게 후덜덜 하는데 눈만 있으면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눈도 한쪽을 가려도 돼 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손가락 10개가 필요했거든요. 막 더하기 빼기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숫자 없는 도표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더라도 대부분 한쪽 눈 가리고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표가 나오면 학생들이 거기에 나오는 수치의 의미를 뽑아서 쓰는데 도표를 쌩까기 때문에 답안에서 오류가 많이 나오는 거지, 도표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런 식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답안을 써야 되는가, 요거부터는 뒤에 계신 모예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설명회 하시면 얼마까지 버티실 수 있으세요? 앉아있는 게 얼마까지 버티실 수 있으세요?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요거까지 이 모예림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화장실 갔다 오신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입시 실장님을 오늘 혼을 좀 빼주세요. 네, 질문 좀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 4쪽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미래탐구학원에서 월요일 6시부터 10시 수업 진행하고 있는 모예리입니다. 4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4쪽부터 5쪽까지의 내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 갖고 계시는 편견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명시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개강할 때 아이들한테 묻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논술 시험 그거 운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곤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는 점을 좀 학교 자료 통해서 명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4쪽의 왼쪽 까만 부분 첫 번째에 학교에서 이런 답안은 버립니다. 그 부분부터 참고를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연대에서 발표한 내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를 보면 이제 학교가 하나 하고서 문제 의도와 상관없는 자기주장 전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학교가 일관되게 이제 평가 기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교가 제시하는 이 평가 기준에 따르면 대학이 원하는 이런 답안들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제출한 답안을 딱 봤을 때 너네가 쓰고 싶은 그런 말 말고 우리가 너네한테 문제에서 요구한 거 그거에 대한 답만 쓰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학교가 문제로 제시한 문제의 요구에 부합한 답을 쓸 것. 요거에 대해서 이 첫 번째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는 이제 지나치게 긴 도입부와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네요. 여기 정말 이제 친구가 둘이 됐네요. 이 친구들 학교 일반고 다녀요? 특목고 다녀요? 일반고 다녀요? 친구. 일반고 다녀요? 특목고 다녀요? 일반고 다녀요. 그게 좀 다행이긴 해요, 오히려. 왜냐면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이 특목고 학생들의 답안을 거뒀을 때 좀 어떤 경향이 보이냐면 특목고에서 과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숙제를 하면서 글을 써오라고 할 때 에세이를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냐면 완결성 있는 완성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구조를 갖춘 완결성 있는 답안을 써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연대에서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걸 짚고 있어요. 둘에 있는 밑줄 부분 보실게요. 보시면 논지 파악의 문항에서는 서론과 결론 부분을 쓰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 기본적으로 본론 위주의 답안 작성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정말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 완결성 있는 걸 원한다면 문제에 요구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를 하기를 우리가 특별하게 너희한테 서론이나 결론과 같은 이런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너희가 써야 하는 답안은 본론의 구조를 담은, 그러니까 답과 근거만 명시적으로 답은 그런 두괄식 답안이야. 답과 근거를 답은 두괄식 답안이야.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되게 긴 호흡의 글을 쓰게 되는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데, 그런데, 이래서, 근데 이러면서 구구절절 긴 호흡의 문장을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셋에 밑줄 쳐져 있는 것처럼 핵심을 담은 주제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 그리고 짧고 분명하게 문장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수업 시간에 이런 학교가 얘기를 하는 간결한 답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냐면요. 너무 긴 답안을 많이 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한 문단 같은 경우에는 한 300자 정도로 작성을 해라. 그리고 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게 50자 정도에서 끊는 습관을 들여야 돼. 이렇게 직접적인 기준을 수업 시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하고 그 밑에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이제 눈으로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대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4쪽 오른쪽 흰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 그러니까 논술 합격이 정말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험이냐, 이거에 대한 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 저희가 작은 따옴표로 강조를 해서 논술 시험은 명백하게 정량평가 시험이다 이렇게 밝혀놨어요. 정량평가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답이 존재하고 그 답에 대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고 그 평가 기준 각각에 대해 명시적인 점수가 매겨져 있는 평가 방식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중앙대학교 문제를 실제로 저희가 예시로 넣어놨는데요. 밑에 2024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기출 문제 보이실까요?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을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문제 1에 이 문제가 얘기하길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제시문 가나다라에서 등장인물의 삶 전반에 나타난 난관과 굳이 난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학교가 작은 따옴표를 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량평가의 예시로 제가 중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학교가 얘기를 하는 요구사항이 제시문 가부터라 4개를 주고 이 첫 번째로 강조를 하는 단어가 지금 난관을 정리해봐 요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제시문에 나타난 음악의 역할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 중대 1번에서는 가부터 라에 나타난 난관과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걸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길 학교가 제시하는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은 명백하게 문제의 요구에 드러나야 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중앙대가 가부터 라까지 난관과 역할을 찾고 또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있는 박스에 보시면 내용적 측면이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거기서 각 제시문에서 각각 방식과 결과를 찾아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지금 잘못 이제 단어를 살짝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방식과 결과가 아니라 중앙대가 제시하길 원래는 난관과 역할이어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난관과 역할을 찾아서 제시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32점이 매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라고 하고 25점에서 32점 보이실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개의 제시문은 아까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가나다라를 짚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32점이라고 얘기하는 점수는 그 가나다라에서 난관 역할 찾는 거 이게 32점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이것도 보이실 거예요. 최대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3개 제시문에서는 24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시문 4개를 다 찾지 못했고 하나의 제시문에서 난관과 역할을 놓쳤을 때 24점이기 때문에 8점이 깎였다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그럼 결국에 중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문제에 줬던 이 난관과 역할이라고 하는 각 주제에 대해서 하나당 4점을 매기고 있다는 게 잡히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은 명백하게 문제에 시킨 바를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기준이 있는 채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평소에는 잘 짚지 않았었는데 아까 연대 부분 읽으면서 제가 별도의 요구가 없다면 서론 결론 안 써도 돼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중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문제 읽으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읽고 넘어왔었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완성된 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학들이 제시하는 서론, 본론, 결론을 짚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적 측면 뒤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최대 3점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대학들은요, 명백하게 정량평가,
일관된 채점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짚고 가자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문제와 평가 기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볼 부분은요, 뒤에서 세 번째 줄을 볼 텐데요. 재심은 각각의 내용을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성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재심은 1부터 4에 대해서 세계화에 대한 입장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자, 그럼 이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오류는요. 제시문에 있는 문장을 통으로 그냥 긁어오는 거예요. 그냥 필사하듯이 따라 쓰는 거죠. 아니면 제시문 안에 있는 단어들만 갖고 와갖고 그냥 문장을 막 조합을 해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만 해서는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분류하고 요약하라는 평가 기준을 온전히 충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대가 채점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결국 왼쪽에 있는 연대가 발표했던 것처럼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각 제시문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을 핵심 단어, 저희는 수업 때 핵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 지문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이 핵심어, 그리고 거기에 그냥 문장 옮겨오는 거 아니고 너희가 이해한 자신의 표현까지 갖고 와서 너희가 이해한 그런 문장을 써야 성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된 답안, 좋은 평가라고 하는 거 가져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넘어가서 5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부분에 있는 합격 답안 만들기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답안을 교정해 나가는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답안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넣어둔 예시는요, 2024학년도 연세대의 수시 기출이에요. 제가 함께 볼 문제는 1-2번 문제인데요. 문제 1-2번 보이실까요? 네. 자, 그러면 문제 1-2에서 얘기하기를 지문 A의 화자와 제시문 다 화자의 내면적 변화를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분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중대 문제처럼 명확하게 어떤 표현들로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 짚고 있는 건 제시문으로 주어진 것이 지문 A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으로 주어진 것이 제시문 다였어요. 이 두 지문에 둘 다 화자가 등장을 할 텐데 이 두 화자가 경험한 내면적 변화라고 하는 걸 찾아야 할 테고, 그냥 내면적 변화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봐. 근데 그냥 분석하지 말고 비교하고 분석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아이들이 써야 할 답안은 지금 문제에서 보여진 그대로를 반영한 그런 답안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실제 학생들의 답안과 예시 답안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박스 위에 학생 1이라고 보이시죠? 자, 그럼 그 옆에 저희가 2025학년도 논술 전형 합격자라고 써두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올해 이제 붙었던 학생의 답안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쓴 답안을 보실게요, 같이. 자, 보시면 가에 나타난 이라고 이 아이가 답안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가에 나타난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은 차별 없이 서로를 돕고 존중하는 세계화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써두었어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이 답안, 학생 1의 답안은 괜찮은 답안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아닌지 혹시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학생 1의 답안은 잘못된 답안이거든요. 일단 시작부터 잘못된 답안이었는데요. 제가 굳이 문제 1-1을 소리내서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1-2가 얘기하기를 분명하게 지문 A와 다에 대해서 언급을 해라
라고 밝혀져 있었는데 지금 이 학생 1은 그럴듯한 문장이긴 했으나 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 가 1-2번 문제인데 제시문 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잘못된 답안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너 왜 이런 답안을 썼니? 라고 물어봤더니 쌤 1-1번 문제에 제시문 가가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안내를 했거든요. 1-1번 말고 1-2번에 대한 답안을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아까 연대가 하지 말라고 했던 자기 맘대로 제시문 가를 끌고 와서 그럴듯한 문장을 쓰고 있었던 거죠. 이런 아이들 답안도 저희 수업 시간에 교정해서 결국 붙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학생 2의 답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 2의 답안은요, 시작할 때 얘기하길 A의 화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학생 1하고는 다르게 일단 시작은 괜찮네? 문제에서 시킨 대로 A를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A의 화자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본인의 동질성을 인식하고 동등한 존재로 바라본다. 이것만 읽으면 일단 학교가 얘기했던 건, 요구했던 건 내면적 변화? 세계 시민주의 이거였는데 이 문장만 읽었을 땐 내면적 변화라고 하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누군간 보이시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명시적으로 내면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런 둥글린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논술 답안에선 직접적으로 내면적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입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오류가 있는데요. 그 뒤에 다의 화자도라고 하면서 내용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학생 2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요. 두 화자 모두 세계 시민주의에 의한 내면적 변화를 겪게 된다는 점도 공통점에 해당한대요. 사실 이 문장은 괜찮은 문장이었어요. 이유는 문제에서 언급했던 내면적 변화, 세계 시민주의, 그리고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거 상대평가기 때문에요. 압도적으로 이 도입부에서 두 갈식으로 답을 제시하는 방식이 평가자가 보기에 가장 매력적인 답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2의 답안은 두 갈식이 아니죠. 미갈식 답안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이 도입부에 가는 것이 차라리 적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학생 3의 답안을 볼 텐데요. 이 학생 3의 답안은요. 지문 A의 화자와 다의 화자는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 문장만 봤을 때는 그래, 문제에서 얘기한 두 지문 잘 가지고 왔고 세계 시민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비교하라 했으니까 공통점 잘 찾았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유는 문제에서 내면적 변화를 비교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사실 도입부에서도 내면적 변화가 잘 보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긴 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뒷부분에서 내면적 변화가 잘 보이면 좋을 텐데 A 화자는 국철에서 아시안 남녀와의 만남을 계기로 세계 시민주의의 자세를 지니게 된다. 도입부에서 본인이 세계 시민주의만 언급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면적 변화가 계속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학생 3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요. 학생 1, 2와 다르게 답을 도입부에 제시한 점은 잘한 점이에요. 하지만 내용과 표현이 더 직접적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점, 이 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답안을 써야 하는가? 마지막 예시 답안 보도록 할게요. 1번 동그라미 달아둔 첫 문장 같이 보시면요. 다와 지문 A의 두 화자는 다문화 사회에서 세계 시민주의적 태도에 공감하고 그러면 이 예시 답안은 지문도 잘 가지고 왔고 시킨 대로 세계 시민주의적 태도도 잘 가지고 왔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이를 삶의 태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 예시 답안은 잘 쓴 답안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태도에 반영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이 내면적 변화라고 하는 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위에 있는 답안들과 다르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2번과 3번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다해화자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중국의 사회에서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세계 시민주의 보이고요. 한족과 한국의 문화를 통합하는 세계 시민의 이상향을 추구했다. 저 환경에서 추구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예시다반이 도입에서 언급한 것처럼 삶의 태도에 반영한다는 내면적 변화가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지문 A의 화자도 이 아시안 젊은 남녀의 모습을 통해 세계 시민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 속에서 만난 물론 내면적 변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같은 선상에서 이 학생 1, 2, 3과 예시다반이 이렇게 같은 반열에 놓인다면 당연히 평가자는 이 예시다반을 좋은 답안, 합격 답안으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두 갈식으로 명시적인 답안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한 바를 정확하게 반영한 답안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 수업하면서 아이들의 답안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부터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진 후에 조금 이따 저희 입시실장님께서 남은 이제 입시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혹시 설명회 오신 분 계신가요? 12월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랑 비슷한 얘기를 할 거라서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저랑은 지금부터 5쪽에 있는 26학년도 논술 변경 사항이랑요. 입시 전반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갈게요. 자세하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조금 이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때 차근차근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 논술 전형은 총 5가지 전형이 있는데 크게 5가지 전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가 종합 전형. 세 번째가 우리 논술 전형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4가지 수시를 이루고 있고요. 정시는 정시 100% 이른바 수능 전형이 있고요. 하나 더 있긴 한데 실기가 있긴 한데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논술 전형에 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너무 인원을 적게 뽑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가 보통 15%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종합이 30% 정도 뽑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대학을 100으로 봤을 때 종합이 30% 정도 되고요. 논술은 10%나 뽑습니다. 이거 되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실기는 한 5% 정도 뽑고요. 나머지가 정시에 배정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요거 합쳐보시면 한 5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가 이제 정시가 50%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 계획상으로는 수시가 6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정시가 40%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연세대학교 이번에 올해 포기자가 가장 많아 라고 하죠. 그럼 포기를 하면 보통은 다음 합격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포기 기간을 지나서 포기를 하게 되면 정시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시도 포기자가 있으면 추가 합격 모집이 있습니다. 추가 모집 기간까지 있는데 요걸 다 합쳐서 우리 대입 전형 전반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논술 10%밖에 안 되면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교과 전형이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교과는 포기자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 학교 붙고 저 학교 붙는 친구들이 많아서 전부 다 학교로 옮겨서 실제로는 이 논술과 교과 전형이 비슷하게 뽑혀요. 그러면 이 중에 좀 특징적인 부분은 교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이에요. 여기 있는 전형 중에 내신이 안 들어가는 전형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종합도 내신이 들어가고요. 논술도 내신이 일부 들어가고요. 실기도 내신이 들어가고요. 정시도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내신이 낮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교과는 내신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는 내신 1.0x만 붙어요.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도 작년 합격자가 1.0x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2등을 딱 한 번 해야 돼요. 대부분. 대부분의 1등급만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전형인데 이제 교과는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면 면접이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은 면접이 추가되고요. 그러면 우리 논술은 이제 논술 시험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기는 당연하게도 실기가 추가가 되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이 포함이 됩니다. 요 비율에 따라서 학교마다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 비율에 맞춰서 자신에게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면 되는데, 그러면 자, 지금 최근에 어떤 얘기가 가장 돌고 있냐면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되긴 했어요. 지금 논의만 나왔는데, 논의가 나왔다는 건 곧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내년쯤 발표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아직 아무도 모르는데 서울대가 곧 논술을 부활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실제 사실인 게 입학본부장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 28학년도부터 어떻게 되냐? 수능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평가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신도 5등급 체제로 바뀌어요. 지금은 9등급 체제인데, 그러면 등급 간 인원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뽑을 수 인원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별 고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학별 고사는 뭐냐면 논술입니다. 가장 쉽거든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면접입니다. 근데 면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시문 면접이 있고요. 인성 면접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요즘 대학들은 어떤 면접을 시행하냐면 인성 면접만 봅니다. 학생부 기반으로 인성 위주의 저런 정성 평가를 하는데, 상위권 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또 서울대학교는 어떤 면접을 보냐면 제시문 면접을 보고 있어요. 이 제시문 면접은 논술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논술은 글로 쓰면 되는 거고요. 면접은 말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요 제시문 면접과 논술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기출 문제를 항상 공개하거든요. 면접도. 그러면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항상. 그래서 앞으로 논술이 늘어날 건데, 결론은 우리 아이는 올해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럼 논술 전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질문을 하실 텐데, 오른쪽에 6쪽에 왼쪽에 보시면 논술이랑 내신 비율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100% 대학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내신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요즘 더더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논술 100으로만 뽑겠어 라고 지금 학교들이 많이 늘리고 있고요. 실제로 논술을 부활시킨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다시 생겼거든요. 요게 논술만 100%를 보겠다라고 또 부활을 시켰고, 곧 아마 서울대가 부활하게 되면 나머지 대학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갈 건데, 혹시라도 고1 자제분을, 올해 고1이 되는 자제분을 두고 계시다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했고요. 논술은 그러면 아까 저기 모예림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정량평가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채점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고요. 실제로 채점하는 방법을 언급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학교에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다 들어있거든요.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항상 발표를 해요. 우리 학교는 어떻게 채점을 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은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예시를 들기 좋은 학교가 어디냐면 인하대학교예요. 왜 인하대를 예시를 드나요? 라고 하실 텐데, 인하대는 시험을 언제 보냐면 원서 접수가 9월이면 인하대는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항상 시험을 봅니다. 일요일에 될 수 있는데 보통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수시 발표가 언제냐면 요 둘째 주 아니면 셋째 주 정도 돼요. 금요일에 바로 합격자를 발표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채점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타이트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흘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요. 왜냐면 주말에는 일을 안 하니까 우리는 주말에 일을 안 하고 열흘 정도 만에 채점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인하대학교 지원자가 보통 4,000명 정도 되거든요. 자연계까지 합치면 한 8,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논술 채점을 열흘 안에 끝내야 돼요. 근데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죠, 우리? 8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도 몇 시간 일하시게요? 8시간 일합니다. 그러면 80시간 안에 교수당 채점을 끝내야 됩니다. 이 채점 교수가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뽑혀가지고 강제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보통 채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학생 원고지를요 시험을 끝나게 되면 다 걷어가겠죠. 걷어가면 스캔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스캔을 뜨게 되면 교수에게 스캔이 딱 스캔된 화면만 떠요. 그러면 원고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상단이 OMR 카드로 인적 사항을 기입하게 되어 있고 아래가 다 원고지예요. 그리고 뭐 글자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스캔을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에 인적 사항은 날아갑니다. 교수에게 제공되지 않겠죠. 그러면 교수에게는 딱 요 원고지 화면만 요 왼쪽에 와요. 이렇게 와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생기냐면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출제한 교수가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채점 교수랑 출제 교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을 항상 오른쪽에 둬요. 그리고 오른쪽에 무슨 란이 있냐면 A+, A0, B+,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음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다음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가 이렇게 채점 기준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요거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채점이 빨리 끝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채점이 끝납니다. 근데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첫 문장만 읽게 돼요. 문단에. 첫 문장 읽었는데 답이 아니면 바로 다음을 누릅니다. 오른쪽 요거 누르지 않고 바로 다음을 누르면요. 최하점이 돼요. 그래서 학생별 개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거든요. 공개하는 학교가 있긴 해요. 외대 같은 경우 모든 학생에게 예비번호를 줍니다. 그 학교는 다 읽어본다는 얘기예요. 읽어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다음 버튼을 빨리 눌러요. 생각보다. 그래야 채점이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채점을 하다 보면 아까 보셨다시피 점수가 정량화되어 있잖아요. 생각보다 동점자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근데 막 10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3명만 나와서 사실 동점자는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마다 글이 다른데 동점이 나오는 게 좀 웃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학교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넣는 이유는 동점자가 나왔을 때 쉽게 학생을 뽑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만약에 100% 대학에서 학생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채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채점을 하게 되면 교수 2인이 채점을 해요. 2명 이상의 복수 교수가 한 번에 읽고 평균 점수를 냅니다. 근데 이 평균 점수가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 1인 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 1인 교수랑 격차가 크거나 작은지에 따라서 이제 다시 채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추가 1인의 점수까지 똑같다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은 요즘 대학들은 많이 유해졌어요. 많이 유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동점자가 발생하면 모두 합격시켜준다. 이런 대학이 있는 반면 여전히 보수적인 대학이 몇 개 있는데 그런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면 생년월일 순으로 합니다. 요게 좀 최악이긴 한데요. 생년월일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장 늦게 태어난 사람. 그러면 왜? 그동안 공부할 기회가 적었으니까 진짜요? 생년월일로 하고요. 실제로 정시에도 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대학들은 많이 유해져서요. 모두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내년에 한 명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점을 하고요. 동점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시간 안에 생각보다 많은 학생의 채점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렇게 정량평가, 답을 썼는지 안 썼는지만 빨리빨리 보게 돼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문장을 잘 쓰고 또 교수에게 내가 답을 썼다는 사실을 정말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러면 논술 말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즘은 최저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능 최저를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춰요. 많이 못 맞추는데 그 이유가 최근에 최저를 되게 낮추고 있거든요. 대학들이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저를 완화시키고 있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65만 명이 수능을 봤는데 지금 작년에는 좀 의대 정원 증원 때문에 많이 보긴 했는데 그 재작년에 45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20만 명이 줄었기 때문에 20만 명의 4%면 8천 명 정도 되는데 아닌가? 8천 명 정도 되는 거 맞네요. 맞네요. 계산이 잘 안, 저도 문과여가지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20만 명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8천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1등급 인원이 8천 명이 줄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인원도 8천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최저를 완화하고 있는데 완화해도 최저 충족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인문계가 문제인 이유는 우선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2호 수능에 국어, 또 수학 1등급에 75%에서 약 80%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80%가 자연계 학생입니다. 그러면 20%밖에 없어요. 우리 인문계열 논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2등급 학생은 맞나요? 2등급 학생도 70%가 자연계로 잠정 집계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문계 학생들은 요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계 애들이 인문계로 넘어온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수시에서는 안 넘어와요. 왜? 수시에서는 굳이 안 넘어와요. 정시로 갔을 때 내가 대학이라도 높게 가야겠다 하고 인문계로 넘어오는 거지 수시 지원할 때 넘어오는 친구들은 아예 그걸 생각하고 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인문계 비율이 되게 적어서 최저 충족률이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자료를 몇 개 알려드릴 건데 삼합 6대학이 좀 많거든요. 높은 대학, 성대, 또 뭐 서강대인데 서강대 작년에 완화했어요. 삼합 6대학이 많은데 삼합 6대학은 보통 몇 퍼센트 맞출 것 같아요, 어머니? 그냥 막 던져주셔도 됩니다. 얼마나 맞출 것 같아요, 삼합 6? 절반은 맞출 것 같나요? 실제로 한 30% 정도 맞추고요. 근데 이게 30%는 성대 기준이고요. 이게 중앙대가 삼합 6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지금 영어 2를 1등급으로 바꿔주는 약간 이상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전에 발표했을 때 약 20% 정도만 맞추고 있어요. 실제로 이대도 이렇고요. 이대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비슷한 대학엔 중대가 20%니까 이대도 20% 정도를 우리가 추정 중이에요. 그러면 또 뭐가 맞냐면 이합 4대학이 있어요. 이합 4대학. 대표적인 데가 외대가 있거든요. 다 이제 2합 5를 낮췄는데 외대는 보통 50% 정도 맞춰줬어요. 원래. 근데 지금 많이 떨어져서 45%에서 40%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지원 인원에 비해서 좀 떨어졌고 또 2합 5대학도 있거든요. 2합 5 건대 이런 대학이 있는데 여기도 55%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홍대 같은 경우 3합 8인데요. 공개를 안 하는데 입학처장이 얘기한 바로는 보통은 40% 정도 맞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 혹시라도 알려드릴 게 있는데 3합 4 어디가 있냐면 경희대 한의대가 있어요. 경희대 한의대는 그럼 몇 퍼센트 맞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경희대 하면 몇 퍼센트 나올까요? 경희대 한의대는 50%가 맞춥니다. 왜일까요? 다 지원하거든요. 상위권 1등급 학생들 전부 다 어디가 지원해요? 경희대 한의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 고려대 경영학과. 작년에 고려대 경영학과가 4합 5였거든요. 4합 5면은 실제로 시험을 안 보러 가도 되는 수준의 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시에서는. 경희대 한의대만 조금 특이 케이스고 나머지 대학들은 이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가 최저를 어떻게 맞췄을 때 어디를 썼을 때 되게 유리하겠다. 이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해 좀 바뀐 사항이 있는데 6쪽에 보시면 국민대학교가 새로 논술이 들어왔고요. 다시 들어왔고요. 부활했고요. 중앙대학교가 있고 그 위에 이화여대 보시면 2개 합 5등급으로 완화했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한 게 있는데요. 국어를 항상 포함해야 돼요. 2개 합 5등급인데 국어를 무조건 끼고 와달라 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한양대학교 보시면 한양대학교가 논술을 실시한 지 처음으로
최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인터칼리지 학부라 해서 새로 만든 학부에서는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세계합 7등급이라는 최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한양대학교 원래 천하제일 논술대회 과거 시험이었거든요. 왜냐면 600대 1, 300대 1, 400대 1 이랬어요. 근데 올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양대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올해 또 큰 변화 사항이 또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어머님들 이제 큰 종이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큰 종이를 보시면 지금은 학과들이 되게 밑에가 학과거든요. 마지막 칸이 가장 아래 칸이 학과인데 요 칸이 되게 작죠. 글씨가 그만큼 학과가 많은데 작년부터 어느 대학이 이랬냐면 올해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이게 왜냐면 작년 3월에 발표한 거거든요. 작년 2024년 3월에 발표하고 우리 26학년 때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모집 요강이 나올 때 한번 바뀔 겁니다. 왜냐면 작년 모집 요강이 이미 한번 수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무전공, 옛날 말로는 무전공인데 요즘은 자유전공 학부 아니면 자율전공 이렇게 부르긴 해요. 자유전공 학부를 확대하고 있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자유전공을 넣으면 보통 뭘 추가하냐면 대학들이 수리를 추가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물론 아닌 학교들도 있지만 그러면 요게 작년에 바뀐 학교가 어디였냐면 건대, 또 외국어대, 한국외대, 또 어디냐면 한양대. 요 세 학교가 대표적으로 무전공, 자유전공을 신설한 학교들이에요. 통폐 앞에서 여기 있는 학과들을 인원을 쫙 모은 다음에 야 우리 자유전공을 뽑을 거야 라고 작년 모집 요강 확정일이 5월 31일 이내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때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최저가 생겼고요. 요 두 학교는 수리 논술이 있습니다. 무전공, 자유전공 선발에. 근데 외국어대는 자유전공 선발에 수리 논술은 없고요. 왜냐면 외대는 원래 수리 논술을 보지 않는 학교인데 용인 캠퍼스에 한해서 작년에 수리 논술을 부활시켰어요. 논술을 자꾸 확대시키고 싶어서 외대도 조금 변화를 줬는데 그러면 좀 재밌는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건데 올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게 어디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밑줄 쳐져 있는 학교는 수리 논술이 있는 학교예요. 밑줄 쳐져 있는 학과들 있죠. 학과에 잘 보시면 밑줄이 쳐져 있어요. 여기는 수리 논술이 포함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성균관대가 올해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생겼는데요. 성균관대에 몇 번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를 보면 자연과학 계열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소프트웨어학과, 건설환경공학부예요. 그리고 글로벌융합학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인문 논술로 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리 논술을 안 봅니다. 수리 논술을 안 보고 뭘로 뽑냐면 오로지 인문 논술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여기 자연계열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학과 아니면 또 좋은 학과가 공학계열 여기를 지원하시면 물론 삼성전자가 요즘 안 좋긴 하지만 삼성에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여기를 인문논술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자연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열을 왜 안 골랐어요? 물어보면 수학이 싫어서 안 골랐거든요. 그럴 때 우리 그럼 인문계 친구가 자연계열을 가장 가기 쉬운 방법이 현재는 성균관대 여기 그리고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 학부 요 자유전공 건대도 자유전공 요걸 고르면 아무거나 고를 수 있거든요. 2학년 때. 그리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머님 서강대학교는 복수 전공이 의무예요. 그리고 학점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수 전공에 내가 진입하려는 전공에 원래 들어갈 때 학점의 제한이 있거든요. 학점의 제한에 따라서 그 경쟁자들 쳐내야 되는데 서강대학교는 그런 거 없이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럼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학부로 진입을 해서 내가 전자전기공학부 아니면 반도체 시스템 학과 이런 데로 진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위권 대학교들은 요 자유전공 요 부분을 조금 올해 논술로 잘 지원하시면 진로에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려야 될 우선은 여기까지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정말 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여기 있는 학과는 전부 다 인문논술로 뽑습니다. 네, 전부요. 인원이 조금 적죠. 그 이유가 인문논술로 뽑기 때문에 적어요. 자연논술로는 조금 더 많거든요. 올해 이거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그러면 성균관대는. 또 질문 있으세요? 보통은 같습니다, 어머님. 같은데 다른 학교는 동국대 같은 경우 오전, 오후가 나눠져 있어요. 또 저녁도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문제만 다릅니다. 문제만 다르니까 다른데 거의 똑같은 문제를 지문만 조금씩 다르게 돼요. 그리고 상경 계열이랑 인문 계열이 같이 있는 학교는 당연히 문제가 다르겠죠. 그 정도만 다릅니다. 네, 거의 다 같습니다. 네, 대부분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학교마다 달라요, 아버님. 학교마다 다른데, 제가 아는 거는 크게 수리논술 보는 학교가 어디 있냐면, 건국대, 또 경희대, 또 연세대, 또 한양대, 요 정도가 대표적인 학교, 중앙대도 있다. 중앙대가 있거든요. 뭐 이대도 있고, 숭실대도 있고, 한대, 요 정도가 대표적인 학교예요. 그러면 건대는 인문사회 1, 인문사회 2가 있고 자유전공이 있는데요. 자유전공이 있는데요. 여기는 수원, 수투 뭐 이렇게 냅니다. 대부분이 공통 과목에서 냅니다. 전부 다 공통 과목을 내는데 조금 특이한 학교는 한양대학교 정도 확통을 낼 수 있다고 하고요.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항상 확통을 내왔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 중대만 조금 특이한 정도. 네, 어머님. 특목고 일반고 상관없이 절대적인 내신 등급으로 합니다. 논술 전형은 뭐 단위수라든지 아니면 Z값이라든지 적용 안 하고요. 그냥 거기 성적표에 적혀 있는 대로 내신 등급만 반영하고요. 혹시라도 출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대랑 동국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중대랑 동국대 같은 경우 결석이 3회 이상 아니면 결석이 5회 이상이면 학교에서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대는 놀랍게도 결석만 반영합니다. 원래 지각이 3회 아니면 조퇴가 3회 아니면 결과가 3회 이렇게 무단 결과가 3개 쌓이면 결석 하나로 치게 되거든요. 근데 중대는 지각, 결과, 조퇴 상관없이 결석만 반영한다 그럽니다. 당연히 제가 입학처에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결석만 반영한다 그러고요. 저희가 최대한 상담할 때 최저 기준을 보고도 상담을 하거든요. 최대한 최저를 맞출 수 있게끔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하는데도 보통은 근데 저희 상담을 거치면 한 70% 80%는 맞춰요. 그런데 상담 없이 보통 지원하면 아무래도 최저를 애들이 맞출 수 있을 거라 장담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한 50%, 60%는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따로 궁금한 게 계시면 앞으로 와서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